자,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투자를 위한 나라로 점점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그만큼 발전하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환경이 조성이 돼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매우 또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도 이러한 투자의 변화, 투자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세계 글로벌 시장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빠르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의 투자 성공도 많이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금융에 대한 필요성 또 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단순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른 소득도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를 위한 필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정책적 그리고 이 입법 과제 이런 내용을 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할지 또 개선해야 될지 하는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또 글로벌 세계로 뻗어나가는 투자 환경에 적응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정책을 통한 개선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융합전공 소속으로 있는 임병화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떻게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우리 발맞추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정책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디지털 자산의 환경, 그리고 이제 글로벌 국가, 그 다음에 기업 단위의 어떤 시장 전략, 그다음에 국내 과제 이런 순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 생태계를 조성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땐 과연 우리가 어떤 생태계를 그려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새로 바뀌는 디지털 자산 중심의 어떤 금융 그 생태계가 과연 무엇이냐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금융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 기관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AI 에이전트를 비롯한 AI가 되게 빠르게 이 시장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또 모듈화된 금융, 예를 들면 뭐 주식, 채권, 화재상품과 금융 상품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증권이나 보험이나 또 은행이나 이런 여러 금융 영역이 넘나드는 금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제 토크나이제이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나스닥, NYS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 주식 시장들인데 이 대표 주식 시장들이 올해 또는 내년까지 24시간 거래를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EC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모든 상장된 주식을 토큰화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과의 정합성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의 회장은 모든 금융은 온체인으로 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금융 자체는 이제 우리가 전통 금융 시장은 그대로 있겠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어떤 블록체인 상에서의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등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미국과 유럽은 각각의 규제 프레임워크도 준비를 하고 지금 규제가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AI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금융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단순하게 하나의 기술이 어떤 금융에 들어온다고 바라보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인프라가 재설계되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스테이블 도입, 바로 이것이 이 인프라의 재설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온체인 금융, 어떤 블록체인 상에서의 금융을 거래하는 수단으로서
당연히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수 있는 통화 수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은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위스의 금융청이 이제 어떤 디지털 자산의 성격,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법 규제를 달리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고 그 권고에 따라서 사실 뭐 유럽의 미카라든지 어떤 미국의 이제 관련한 크립토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은 활용 방식에 따라서 결제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뭐 증권형 토큰. 우리나라도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형 토큰에 해당될 것이고요. 이와 이제 ICO와 관련한 이니셜 코인 오퍼레이죠. 관련한 것은 유틸리티 토큰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STO는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은 STO로 그러니까 증권의 성격에 있는 건 별도의 법안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STO는 본격적인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에셋은 블록체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이동하는 그런 수단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글로벌 어떤 디지털 자산 시장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실 최근에 급격한 변화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 현물 ETF의 어떤 미국 SEC의 승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1월 미국 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실제로는 어떤 주식시장과 같은 전통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큰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많이 들어왔던 어떤 자금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리플, 그리고 올해는 솔라나까지 그 현물 ETF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이 넓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주목하고 있죠. 이제 미국 달러 베이스의 어떤 USDT, USDC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어떤 비용을 줄이고 또 더 빠른 거래를 위해서 만든 어떤 거래 수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사용이 제일 많고요. 하지만 우리가 최근 들어서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이제는 오프라인 이제 뭐 국제간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서의 거래 수단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온체인 자산 토큰화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미국의 그 자산운용사 블랙락을 비롯한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 머니마켓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온체인상에 올려서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기업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스트레티지 기업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잘 아실 텐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양도 상당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 당연히 미국의 세금으로 어떤 비트코인을 새로 사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과 정부의 비트코인 수요 이 부분은 꾸준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확보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요 그림에서 요 밑에 요 연두색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상장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상장 기업들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양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하나의 기업 전략이 된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작년 연준에서 있었던 어떤 컨퍼런스의 한 장면인데요. 뭐 JP 모건, 블랙락, 그다음에 프랭클린 템플턴 등 어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모든 금융은 온체인으로 간다라는 것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온체인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블록체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을 해서
발행, 거래, 결제, 대출과 같은 모든 금융, 이런 금융들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포괄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도 당연히 온체인 금융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스마트 컨트랙,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 결제가 되는 그런 금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이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논의가 단순히 그냥 지급결제 수단이 하나 더 증가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온체인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온체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일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온체인 금융의 사례를 이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당연히 이 온체인 금융의 시작은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지급결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지급결제 서비스인데요. 쇼피파이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이나 G마켓과 같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이미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를 이제 대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지갑 사업을 통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게 이제 원래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카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뭐 크립토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크립토 카드 시장도 꾸준히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세틀먼트 파일럿을 퍼블릭 블록체인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거래에 있어서 사실 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되게 쉽게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간 경계가 없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USDT와 USDC를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이제 시가총액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 그 USDT 시장의 70%가 70% 이상이 이제 USDT 시장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과연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 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파일을 차지할 수 있겠냐? 사실 우리는 이들과 경쟁을 한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 통화 스테이블 코인은 유로화거든요. 근데 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단 1%, 전체 시장의 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옆부분에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테더하고 USDC. 보면 여기 플러스 100, 플러스 11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니까 어떤 블록체인에서 테더와 그러니까 USDT와 USDC가 거래할 수 있느냐, 그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의 L1, L2 레이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블록체인 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블록체인 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디파이든 블록체인 생태계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블록체인을 넘나들 수 있는 중요한 매개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아주 중요한 인프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USDC가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되면서 생각했던 어떤 일종의 생태계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이제 요거 디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이건 요새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거든요. 이 거래소들과 어카운트를 연동을 해서 비자 크립토 카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이더리움 위에서의 디파이 생태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게 모든 게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금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은 뭐 서클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발행이 되고 이제 결제까지 되는 이런 생태계를 USDC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스 케이스를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아까 얘기했던 카드, 그다음에 자산 운용,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디파이, RWA, 토커나이제이션 등등 정말 앞으로 계속 증가할 텐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미 유튜브에서도
미국 내 이제 유튜버들에게 본인이 원하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디파이 영역에서 상당히 그 포션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도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 금융 안에서도 담보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건 블록체인상, 온체인상에서 금융이거든요. 그 금융이 금융에서는 상당히 뭐 은행, 뭐 거래, 그다음에 대출 이런 서비스들이 아주 다 중요한 서비스들일 텐데 기존에는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했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중요한 디파이에서의 담보 역할, 갖다가거니 또 전체 포션 자체도 커지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온오프라인에서도 결제할 수 있고요. 디지털 자산도 거래할 수 있고 디파이도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한 시장만 바라본다는 거는 되게 이제 뭐 어떤 코끼리의 어떤 뭐 한 부분만 보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영역에서 특히 이제 온체인 금융 같은 경우에는 토커나이제이션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사모, 그러니까 어떤 본드, 채권 이런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비롯한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그다음에 뭐 다른 모기지 백 시큐리티, MBS 뭐 이런 시장들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훨씬 더 이전부터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이 채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JP모건, HSBC 각자 모두 다 이 토큰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품 또는 새로 신규 발행하는 상품을 토커나이제이션으로 지금 여러 시범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되게 상당히 빈번해졌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주식까지 토커나이제이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옆에 그리 보시면 시큐리타이즈 역시 이제 미국의 기업인데요. 미국 핀텍 기업인데 이 기업이 SEC 승인을 받고 미국의 증권을 토커나이즈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SEC에 신청을 해놨고 내년부터 승인이 나면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증권을 다 토커나이제이션해서 거래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실 나스닥뿐만이 아니라요. 뭐 여기 보시면 로빈후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죠.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그다음에 크라켄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에 대해서 뭐 부동산은 이제 우리나라 STO가 도입되면서 상당히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담보대출, 그 다음에 실제로 부동산, 그 다음에 조각투자는 이런 온체인상, 블록체인상에서 토큰으로 발행해서 거래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등장을 했고 어느 정도 레코드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탈중앙화금융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탈중앙화금융은 여러 스택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그다음에 에셋, 그다음에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등등등. 이런 여러 스택들이 각각의 모두 다 하나의 블록체인 또는 토큰의 거래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탈중앙화 금융과 또 스테이블코인 또 온체인 시장이 상당히 밀접한 좀 관련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서 이 탈중앙화 금융을 포함한 어떤 규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디지털 자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각 국가별 이제 디지털 자산 전략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떤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친 디지털 자산 정책을 펼치고 있죠. 디지털 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다음에 CBDC는 하지 않고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온체인으로 변하면서 특히 SEC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선언하면서 친 크립토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SEC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금감원 또는 금융위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온체인 시장으로 변화하는 것에 적극 규제적으로 측면에서 말빠르게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얘기죠. 이건 이미 제정이 되었고요. 클래리티 액트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게 규제를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2단계 법안 거기에다 플러스
디파이와 관련한 법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EU의 전략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미카 상당히 유명하죠. 마케팅 크립토 애셋 레귤레이션은 2023년에 일단 EU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사실 이미 이제 시행이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에서는 어떤 갖추어진 규제 체계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고, 토큰화된 채권, 그다음에 토큰화된 주식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CBDC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CBDC를 안 하기로 선언을 했거든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CBDC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라는 어떤 그 체계 자체가 여러 국가들의 연합이다 보니까 어떤 단일 통화의 어떤 효용, 그러니까 단일 통화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구조, 그런 장치가 필요로 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BDC와 관련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되면 각국 정부, 그러니까 각국에 관련한 법안이 이제 CBDC와 관련한 법안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유럽의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발행을 하려고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 이제 글로벌 액세서빌리티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더 이제 유입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지만, 반면에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S가 이제 싱가포르 금융청인데요. 금융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토커나이제이션 시장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으로써 여러 토커나이제이션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채권, 외환, 그다음에 펀드, 그다음에 주식, 뭐 그다음에 에셋 매니지먼트까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실증이 지금 이미 끝이 났습니다. 최근에 펀드 및 채권까지 이런 토커나이제이션 실증이 끝났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내에서는 사실 이 싱가포르 금융당국 주도로 온체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국 내 블록체인이 일단은 코어 체인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시장들마다 블록체인을 하나씩 만들어서 채권 시장, 펀드 시장 이렇게 이제 별도의 블록체인을 만들고, 블록체인들 간에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브릿지 기술까지 그럼 다 실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JP 모건 같은 유수의 어떤 글로벌 아이들과 같이 협력을 했고, 규제 친화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규제기관들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금융 규제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개의 국가를 제가 말씀드렸고, 기업으로 봤을 때는 JP 모건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처음에는 뭐 상당히 좀 소극적인 모습도 보이긴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가장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바로 이제 오닉스라는 이름이 이제 키넥시스로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바로 이제 싱가포르 금융청과의 토커나이제이션 실증 사업에서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이제 서비스로 하는 주체로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고요.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본인들 블록체인도 갖고 있죠. 쿼럼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예금 토큰까지 발행을 해서, 요 예금 토큰 같은 경우에 이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 베이스 스케일로 되어 있죠. 요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코인베이스가 만든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토큰은 없는 그냥 블록체인만 있는 겁니다. 이 베이스 위에서 뭐 이 JPMD, 그러니까 JP모건이 만든 디지털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 발행을 했고요. 실제로 요거를 가지고 JP모건이 토큰화한 채권이나 펀드 요거를 예금 토큰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하고 전략적으로 제휴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이스, 그러니까 은행 전통 이제 커머셜 뱅크의 계좌하고 이제 코인베이스 계좌하고 연동을 시켜서 체이스의 어떤 포인트를 코인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주는 뭐 이런 이제 협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인링크나 원도 파이낸스는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블록체인들 간의 어떤 그 연결,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정보를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오라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로스체인을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과 JP 모건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 예금 토큰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여러 온체인 토큰화된 상품들이 결국은 이제 디파이 생태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락은 우리 ETF 발행으로 상당히 유명하지만 최근에 이제 토큰화 펀드 비들이라는 이름의 어떤 미국의 국채를 토큰화한 상품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사실 프랭클린 템플턴이 사실 국제 토큰화 시장은 제일 먼저 들어갔지만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블랙락의 비들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게 이 비들 같은 게 특징은 솔라나나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쉽게 역세서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이 규모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밖에도 토큰화 시장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자, 비자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비자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블록체인 기반에서 지급 결제가 유리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해서 이 블록체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한 지급 결제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크립토 카드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USDC 기반의 어떤 지급 결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AI 에이전트 자동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증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를 사실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데요. 이미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미국의 여러 규제를 준수하면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놀라운 점입니다. SEC, CFTC, 그다음에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뭐 디지털 자산 거래뿐만이 아니라 커스터디,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탁이 커스터디죠. 그다음에 파생 상품, 지갑, 결제, 뭐 스테이킹 등 또 최근에는 주식 서비스까지 또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주식을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할 수 있고 코인베이스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SEC에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스닥이 SEC가 승인을 하게 되면 코인베이스도 받게 될 것이고요. 이 코인베이스 하나의 앱에서 주식, 파생 상품, 디지털 자산 이걸 모두 다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슈퍼앱이 탄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규제 대응도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SEC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자산 산업계의 대표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퍼페추얼 퓨처 이제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퍼페추얼 퓨처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5년 만기에 대한 퓨처 시장을 최근에 열었습니다. 이건 규제의 승인을 받은 거죠. CFTC의 승인을 받아서 규제에 준수하는 상황에서 5년 만기에 이제 선물 시장을 열었고 이 선물 파생상품 시장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미국에 대표되는 주식과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주식, 그다음에 크립토 몇몇 인덱스를 합쳐서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반의 선물 시장도 열었습니다. 즉 주식과 그다음에 이 디지털 자산이 기초 자산을 하는 최초의 파생 상품을 코인베이스가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되게 다양한 시장을 지금 코인베이스가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 규모 자체는 전체 글로벌 거래량의 한 10%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전체 디지털 자산 거래 인구만 해도 한 1,000만이 이미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인 20대에서 40대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보면 특수한 어떤 집단에서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참여자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규제 및 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2011년부터 시행이 됐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우리가 보통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1단계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 보호를 위해서, 그다음에 뭐 투자자 보호, 불공정 거래 금지 이런 규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 법안이고요. 그 규제 법안에 이어서 2단계 법안이 바로 이제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의원 발의안만 뭐 지금 관련해서 9개 또는 더 최근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엄청 많죠. 그다음 이제 정부 여당하고
지금 이제 그 정부하고 여당하고 이제 합의안이 최근에 이제 막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도화가 됐죠. 그래서 국회가 통과를 했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큰 증권 장외 거래소에 대해서 2개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냥 어느 정도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디지털 자산의 법이나 인가 대상 이런 부분이 사실 근본적인 이제 어떤 쟁점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또 우리가 이제 은행을 포함한 은행이 50% 플러스 한 주의 어떤 소유권을 갖는 그런 형태의 컨소시엄을 지금 요구하는 것 같고 이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이것도 이제 최근에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를 지분을 20%에서 30%, 오늘 같은 경우에는 34%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분 제한에 대한 논란 이것들이 이제 뒤늦게 지금 나와서 상당히 이제 입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태계 조정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온체인 금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점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자산 현물 ETF를 시작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코인테그레이트 되어 있고요. 온체인 시장이 들어오면서 채권, 펀드, 게다가 이제 부동산과 같은 STO 시장까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인프라로 하는 어떤 금융의 어떤 매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제 디파이까지 그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 저는 그건 거슬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누가 발행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들을 좀 조합을 해봤는데 네이버 페이아웃투나 미래에셋과 코빗,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해시드도 자기네들 스테이블 코인 체인을 또 별도로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와 여당의 이제 그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가능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이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그 논의는 이미 넘어간 것 같고 되게 도입을 하는데 그러면 도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목적에 대한 명확성이 되게 필요합니다.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은 24/7의 정산 및 원장 인프라로 측면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누가 발행을 하고 이런 어떤 발행 주체에 대한 소유 지분 제한 당연히 이제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게 주변 국가들이 이런 온체인 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크너,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금융 이거를 동시에 고려하는 입법 강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논의 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되게 중요한데 논의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인프라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금융청은 자기네들 국가 코어 인프라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각 시장별 온체인을 만들었거든요. 블록체인을. 아니 이렇게 이제 국가가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캔톤 네트워크는 대표적인 미국의 어떤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진 블록체인입니다. 토크나 플랫폼인데 토크나이제이션을 위한 블록체인이고 지금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많은 메인 플레이어들이 실제 토크나를 요 캔톤 네트워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 결국 우리 온체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프라이빗하게 갈 것이냐, 국가 주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퍼블릭하게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KYC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과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인프라로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사용자들, 특히 기업이나 우리 개인들이 소비자들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규제 친화적인 디지털 자산 기업들을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핀테크 기업일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우리의 소비자들이 되게 쉽게 이런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제 친화적인 디지털 자산 육성을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런 온체인 금융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 새로운 패러다임이고요. 저희가 거슬 수 없는 전 파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로드맵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지금 2단계 법안은 사실 그 혁신 로드맵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또 앞서 이제 시장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전문 인력 확보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수요 확보를 위한 너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당국이나 산업계 학교와 같은 어떤 이런 소통 창구, 어떤 위원회와 같은 이런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자산 정책 및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 코멘트라는 거는 이 내용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황이라든지 어떤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평가라기보다는 저의 견해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계류는 어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현황, 역할, 특징을 기술하고 나는 이제 이걸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발전 과제를 나열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이걸 시간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10분요. 예. 그게 제가 오버되면은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그 발표자의 지적 거기에서는 이의는 없는데 요거를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기존 제도와 항상 오버래핑이 되는데 그 오버래핑이 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걸 감안해서 감독자 입장에서는 정책 감독자 입장에서는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되는 자산을 얘기하는데 이 DLT라는 게 분권화된 장부기 때문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그 전제가 되는데 레거시는 이게 사실 그 센트럴라이즈가 돼 있거든요. 어떤 중앙 정부의 어떤 명령이라든지 어떤 규범에 입각해서 그 컨트롤 하는 건데 이에 반해서 그러니까 순전히 자율적인 의사,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그 합의 이게 그를 기반으로 해서 자산을 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중요한 거는 레거시 이 파이낸셜 시스템하고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자산의 그 강점은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고 편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건 맞지만은 다른 한편 내재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재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요자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expectation에 따라서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내재 가치에 대한 이 보유자에 대한 평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재 가치가 없거나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충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효율성은 담보될지 모르나 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특히 코인, 이 페이먼트라는 거는 화폐의 속성인데 화폐하고 연결될 때는 더 이것이 민감하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디지털 통화에 이 통화라고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스인지 뭐 디지털 자산이 이렇게 하는데 통화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 세 가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유니러버 카운트의 문제 또는 지급 결제 수단 그다음에 가치 저장의 수단인데 우리가 법정 통화라는 요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의 디지털 자산 또는 크립토 에셋은 뭐냐면은 요걸 언번들링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별도로 취급해서 하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계산 단위라든지 지급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를 강조를 많이 한 거죠, 사실은. 뭐 그 밑에 물론 유니버설 카운트라든지 페이먼트가 깔려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인데, 문제는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계산 단위라든지 또는 지급 수단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성을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즈하고 또는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이 패깅 메커니즘이라든지 어떤 전통적인 자산 또는 화폐라든지 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DLT의 바탕을 둔 비트코인에다가 이게 패깅 메커니즘을 패깅이라는 게 1대1로 현행 화폐 1대1로 고정시키는 건데, 이게 민간인 차원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은 담보할 수 없다. 아무리 패깅이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패깅에 대한 이 리뎀션이라든지 또는 어떤 언더라인 자산에 대한 가치 변화에 대해서 수요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 공급은 이 사람들이 이윤 프라핏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데, 실제로 이건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무한정 발행할 인센티브가 항상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견제하는 게 공공부분에 있어서 이제 CBDC라는 건데, 왜냐면 공공부분에서는 통화가 유일한 독점적인데, 이거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끌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왼쪽과 오른쪽에 효율성과 안전성 간의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의 정권에서는 안전성 위주로 해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도 국가가 만드는 국가의 피해에 의해서 하는 거를 강조를 했고, 근데 누구의 트럼프가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면은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디지털 유로 만들지 말라. 스테이블 코인만 만들 그 지니어스 액트의 기본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CBDC 접근 방법 또는 일본도 대부분의 나라인데, 미국만이 이 스테이블 코인 민간 접근 방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것이 옳다 하는 문제든 가치관의 문제인데, 특히 금융 시스템은 상당히 내재적인 어떤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을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슈,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 관련된 이슈를 간단히 얘기하면, 최근에 디지털 자산 거래 기본법은 1단계는 제정이 됐는데, 2단계 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거래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할 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 입장은 우리가 주식 거래소 보면 이런 넥스트 트레이드라는 게 거기서도 보면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주주 지분 제한의 논리는 뭐냐면, 공공성 확보하고 대주주의 어떤 전횡 남용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문제는 넥스트 트레이드는 이제 기존 K계약서에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상장 주식 또는 ADR을 거래하는 건데, 지금 디지털 자산은 상장된 것도 아니고 자통법에 투자 상품으로 현재 분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거래하고 똑같다는 거죠. 금하는데
금융이나 또는 어제 나와서 금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이거 개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을 하겠다라는 논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금융위가 우려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걸 하려면 전제 조건이 먼저 자통법에서 언더라잉 에셋에 디지털 자산을 먼저 편입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언더라잉 에셋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이제 피원자재, 신용형, 그다음에 자연 및 경제적 현상, 이거 이제 보험상품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이거에다가 가상자산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가상자산은 발행 주체자가 민간인이고 개별마다 특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가상대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펀드로 정의를 했어요. 비트코인. 그래서 우리도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 이 펀드 개념으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런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은 제가 이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좀 설득력인데 그거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권한도 없거든요. 현재. 그다음에 둘째는 이 디지털 그 거래소 자체가 지금 증권거래소나 이런 걸로 지금 볼 수 있느냐. 제가 보면 교환거래소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금융교환거래소에 금융위가 개입할 여지는 이 언더라인 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거래소를 지금 준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거래소로 이 법제화를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인데 SEC가 거래소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뭐 디스클로저 뭐 이런 또 규제는 할 수 있는데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에 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리는 조금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전성을 담보해서 은행 컨소시엄 50 플러스 한 주. 근데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을 때 발행자에 대한 규제지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안 되는. 물론 발행자하고 거래소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본다면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요거는 은행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거의 화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폐로 본다는 거는 다른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민간인이 발행한다면 우리나라 은행이 발행하는 요구를 예금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구를 예금에 어떤 건전성 규제가 없으면은 이 통화 불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듯이 이것도 건전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니까 이게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금융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성 그 일종의 그 요구를 예금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토커나이즈 디파짓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해야지 규제적 차익 거래가 배제가 되고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되면은 그 어떤 그러니까 이 충격의 시스테믹 리스크로 전파할 가능성이 크죠. 다른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는 뭐 그 커미션을 주는데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근데 요구를 예금은 거의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집단이든지 이걸 발행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큰 거죠. 근데 고객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예금이 주로 대출에 대한 펀딩 소스인데 여기도 줄어드니까 우리가 레거시 금융에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크레딧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은행도 똑같이 이 사업 대신에 별도의 그 계정을 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은행 컨소시엄 규제가 아니면은 그래서 지금은 일단 초기 단계니까 은행 컨소시엄 규제를 통해서 은행은 금융 당국이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규제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첫 번째 그 거래소에 대한 이 대주주 규제는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이니까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는 건 무슨 테크놀로지 문제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백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목적은 유럽에서 유로 달러로 유로로 거래되는 걸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주요가 일본도 마치 선진국 대상이거든요.
중국은 이미 뭐 내부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침투하기는 힘든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가서 뭐 신용카드를 가지고 달러 물건을 사면 이거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 픽싱 원화 이걸로 고정해 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얘네들이 하겠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은 뭐 그리고 이게 지금 리테일 쪽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금융시스템은 홀세일 금융기관의 거래는 이미 일렉트로나이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페이먼트라는데 이런 걸 강조하는 거지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이미 그 한국은행의 RT 그러니까 리얼타임 불세드먼트로 해서 국채가 이걸로 거래가 되고 있고 금융기관 거래는 다 일렉트로나이즈 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오는 효과는 개인에 있어서 어떤 페이먼트 효율성.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일렉트로닉 뱅킹 스마트폰 이 폰에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온다. 물론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의 것에 비해서 한결같이 낮은 이유가 없어요. 다만 크로스보드인 경우에만 좀 생겨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 디지털 자산에게 이 투기적 성격이 센 것 같아요. 스토어 오브 밸류 기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투기성 이 요인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기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이게 하루에 몇십 크로시면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현황으로 볼 때 한국이 지나치게 규제가 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제한 규제는 좀 세계 정당화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외에는 상당히 보수적 입장에서 일본인이 유럽 이런 거에 비해서 볼 때는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떠드는 거하고는 달리 저는 그 나름대로 합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글로벌리 볼 때 상당히 이네피션트 하거든요. 해외 충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은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대 경제학과 진입입니다. 먼저는 이 주제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주제 우리 작년에 토론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좋은 토론을 해주신 임주환 박사님도 참여하셨던 걸 기억을 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은 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이제 디테일로 가거나 또 이제 산업 전반에 벌어진 뭐 기술적인 변화 이런 거는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큰 변화는 없는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임 박사님 말씀하신 토론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주 유사한 논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일단 첫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회의적인데 원래 회의적이었고 앞으로도 회의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이 뭔가 이제 금전의 융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효율화시킨다라는 그런 기능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사실은 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수요 위주로 드리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섹터의 어떤 구체적인 생산성 효과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뭐 좀 지켜는 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막 ICO 한다고 난리 폈었거든요. 그래서 ICO 전문 변호사다 막 그런 뭐 대형 로펌도 거기 막 앞다투어 나섰는데 지금 ICO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전통 통화 정책 내지는 전통 통화 시스템에 대한 그 제도에 대한 불신 예를 들면 이제 금융위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대형 금융기관은 구제를 해주고 공적 자금을 막 써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마불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 전반에
이 전통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달러에 대한 불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지 그다음에 경상주의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달러 불신이 이제 금값으로 연결이 된다. 뭐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와 좀 비슷한 현대 금융의 현상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논쟁의 또는 논의의 중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많이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과 다르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하고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이 논의가 증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는데, 요전에 이제 박사님 임 박사님 말씀하신 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제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좀 역사적 맥락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미국 중심이고, 제가 작년에도 한국은행의 그 통화정책 포럼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한국은행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유구무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안 시키면은 안 할 생각이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한 거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뭐 말씀하다 보면 이렇게 뭐 외환거래법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 시스템 금융제도 자체를 전부 다 환골 탈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생각하냐면 일단은 CBDC 잠정 보류 사실상 뭐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하기 어려워요. 뭐 시중은행이 350억 정도 투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달러 거래가 압도적으로 거의 99%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그거에 일면 동의를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은 미달러 시장이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미달러 시장이냐면은 미국이 약달러를 추진하면서 그것에 대한 일단 일종의 통화 주권에 대한 보완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그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살려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뭐, 물론 이제 그 프린지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고서 내가지고 우리 파운드 스테이블 코인 우리도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최종 대부 자본을 좀 얹어서 마케팅 좀 해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짚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저희도 이제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 같고, 그 논의를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간 규제는 어떻게 이제 조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당연히 이제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저희 네이버, 카카오페이, 카카오 머니, 네이버 머니 이런 거 왜 씁니까? 포인트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통화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걸 쓰는데, 자, 민간으로 가는 건 좋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민간 사업자가 이걸 주도하되 여기다가 얼만큼 어느 정도의 강도의 규제를 가져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그 다음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기간은 어떻게 형성시킬 거냐,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냐. 저도 임 박사님과 약간 좀 비슷한 입장인데 저는 조금 더 비판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큰 거는 일단 규제하고 보면 상당히 익숙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뭐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대주주 가상자산 아까 그 대주주 규제에도 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뭐 14% 뭐 50% 플러스 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긴 모르건데 아무래도 공정거래법에서 원용 준용 하는 포인트에서 아마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규제가 뭐 동일인 지정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타법 심지어는 방송법에도 다 원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 갖다 붙여가지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뭐 그런 시각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도 거기에 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장 은행으로 같이 을 끌어들여서 갈 거냐. 근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몇 년 전에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막 구성하고 이럴 때 뭐 일부 흥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모르긴 몰라도 그거를 뭐 카카오라든지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이런 데가 하고 싶어 했을까?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를 막 하라고 하니까 팔비 틀려가지고 들어간 컨소시엄도 꽤 돼요. 그리고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정부에서 야 인터넷 은행 이거 하면서 그래도 중금리 니네 좀 해줘. 그랬는데 중금리가 그럼 과연 거기서 활성화됐느냐? 그것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인터넷 은행도 지급 결제 페이 때문에 하게 됐고 뭐 그게 뭐 일정 정도의 소기 성과는 뭐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지금 남은 게 우리의 현안으로 볼 때는 지배구조, 그다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발행 시장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근데 너무 이게 정부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주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만한 또 후과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기술에 관한 얘기라서 제가 감히 코멘트를 못 하겠고 저는 평생 금융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금융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만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코멘트를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팩트 파인딩이라고 해서 아마 임 교수님 앞부분에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계 각국이 정부의 트레저리 이 정도의 비트코인 같은 것을 갖고 있다. 이런 취재로 아마 통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통계가 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요거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각국이 지금 텍스페이어의 머니 갖고 재무부나 조달청에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사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엘살바도르하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밖에 없는 거고 한국을 포함해서는 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차원에서 지금 압수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경찰에서 그 포르노 물 압수한 거의 그 가치나 양이 우리나라의 뭐 인쇄물 산업 발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건 좀 약간 호도가 될 수 있는 통계겠구나 하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요 그림은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그 지급 결제 세계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미 비자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랑 그 협력을 해서 비자 카드가 갖고 있는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금년 하반기쯤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보도에서 보고 있어서 almost라고 얘기했고요. 그 밑에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서클사가 발행하는 USDC하고 미국 연준 페더럴 리저브하고 연결이 돼서 뱅크 세틀먼트까지 이어진다 하는 것은 이거는 wishful thinking이고 아직 연준에서는 고려하지도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먼 훗날 골드스미스에서 시작했던 금은 세공업자가 오늘날 은행으로 뱅크라는 것으로 발전한 걸로 보면 먼 훗날을 보면은 그게 지금의 제도권 은행하고 같은 위치에 서클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제 의견은 보류는 해놓고 있지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maybe, not yet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서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그 법을 볼 때마다 이 1903년 미국의 키티호크에서 있었던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날리는 시험 생각이 납니다. 라이트 형제가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땐 비행기라는 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플라이어였습니다. 플라이어, 날 것. 그 날 것이 지금 항공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 드론, 경식 비행기, 헬리콥터, ICBM 발사체, 연식 비행선, 글라이더 다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런 법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이용해서 어느 쪽에서는 성경책을 만들고 어디선 교과서를 만들고 어디선 만화책을 만들고 어디선 플레이보이를 만들고 조폐공사에서는 돈을 찍는데 인쇄술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 거의 미친 짓 아닌가?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본의 자금 결제법도 비트코인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도 스테이블 코인만 다루지 비트코인 다루지 않아요. 유럽의 미카도 NFC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업자들의 기술에 초점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지 하고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뭘 하자는 이야기인지 지금도 좀 자세하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의 지분 구조라든지 거래소의 지분 구조는 차치하고라도 그 법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인쇄물 기본법을 통해 가지고 잉크에 종이 찍은 건 다 만들려고 관리하려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하는 좀 그런 우려를 좀 우문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의미를 따져본다면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갖고 이상한 저도 잠깐 몸을 담궜습니다만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넘어서 이제는 돈과 돈이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해서 비트코인이나 NFC는 분명히 지급 수단은 아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노란색은 물건이고요. 상품이고 빨간색은 화폐의 세계인데 그 두 개가 지금 드디어 분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대표가 되는 각국 한국의 입법 동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경제적인 측면, 특히 금융 측면에서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어디서 돌아다니더라도 비자 카드, 플라스틱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고 구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비자 카드라는 신용카드가 사라집니다. 즉 신용카드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모름지기 현금을 제외한 모든 지급사는 지급과 결제의 시차 때문에 신용이라는 것이 개입이 돼서 어음이 있었고 수표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이제 신용카드가 있었던 건데 지급과 결제의 시차가 제로가 되면서 신용카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자가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여신 전문 금융기관법 여전법 19조에 보면 노 서차지 룰에 의해서 현찰로 물건을 사거나 신용카드로 사거나 10,000원짜리 물건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찰 받고 10,000원 파는 거하고 휴일이 끼고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가 돈이 들어오는 신용카드로 물건 파는 거하고 같은 값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강제법에 의해서 같은 값을 받도록 맡게 돼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9,700원, 현찰로 사도 9,700원, 신용카드로 사면 10,000원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즉 신용카드는 존폐 위로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카드를 포함한 많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그 지급 결제 측면에서 도태 위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많은 사람이 뭐 은행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은 뭐 예금 수신이 줄어든다, 뭐 어쨌다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에 오래 본담했던 사람으로서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가 발행을 하더라도 그 돈은 결국은 은행으로 들어갈 것이고, 설사 국채를 산다 하더라도 국채 판 놈은 그 돈을 어디다 놓겠습니까? 결국은 은행의 예금으로 맡아 놓기 때문에 은행 예금은 전체는 줄어들지 않고, 그 예금이 줄어들어서 통화량이 줄어들 정도가 되면 한국은행이 아마 번원 통화를 공급을 늘려서 그거는 맞춰줄 겁니다. 그래야지 고용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다만 지급과 결제의 시차가 있다고 해서 11세기 이후에 계속 어느 나라든지 존재하고 있는 어음교환서,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은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지급과 결제의 시차가 없다고 그러면 금융결제원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행계에서는 좀 변화가 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증권사는 오히려 모든 금융자산의 리얼월드 아셋을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그 세계로 간다니까 아마 증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다에 물 들어오는 것 같은 아마 큰 대박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마치 그 부동산 업자들한테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중개수수료가 늘어나겠죠. 증권사한테는 아마 큰 그 호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산업별로는 이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정책과제인데 10분이 다 돼버렸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결국 이용자 보호입니다. 지금 뭐 거래소의 지배 구조라든지 무슨 뭐 발행업자 어쩌고 지배 뭐 은행 50% 플러스 뭐 50% 플러스 한 주냐 얘기했는데 그건 진짜 본질이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수표에 버금가는, 지금 은행 수표는 자기야 수는 보증 수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주고 그걸 빵꾸 내면은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갑니다. 부정수표 담보법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존재하는 자기야 수표랑 같은 수준의 공신력을 가지려면요, 네이버가 됐든 두나무가 됐든 이게 빵꾸가 났을 때는 대표가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간다 하는 부정 스테이블 코인 단속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심을 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일반 당자 수표 발행하는 자영업자만 당자 수표 빵꾸 나면 감옥에 가면 이건 공정성 차원에서는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정 스테이블 코인 단속법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이용자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그 말씀 잠깐 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를 은행으로 볼 것이냐, 은행으로 안 볼 것이냐에 대해서 드디어 작년 하반기부터 영국과 미국 중앙은행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차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도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하나은행처럼 중앙은행의 지준 계좌를 터주고 영국은 지준 이자까지 쳐주겠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하고 국민들한테 지금 의견을 묻고 올해 하반기에 의견 결정을 할 거고요. 미국도 트럼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파월이 아무리 금리 갖고는 대통령하고 싸우지만 이 분야에서는 지금 IT 업계에 밀려가지고 중앙은행의 어카운트를 터주는 것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작년 12월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인류사적으로 금융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골드스미스가 드디어 금세공업자에서 금융업자로 전환하는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가 난무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 백화점은 할인해서 팝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 9천 원에 거래가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오히려 발행업자가 국채에 투자해서 이익을 먹습니다. 삼성, 현대가 이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삼성, 현대 스테이블 코인, 삼성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순간 우리나라의 지급 수단은 춘추 전국 시대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두나무하고 해시드는 괜찮은데 현대, 삼성은 안 된다는 것을 무슨 이유로 막을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그러면 이제 결국 지급수단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거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판이 커지고 법무부하고 공정위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은행은 50% 플러스 한 주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좀 배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네 하고 저는 좀 이거 보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달러라이제이션은 고민도 하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달러로 갖고 가지고 미국으로 갖고 나가는 자본 도피 수단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실물 경제 여기 쭉 보면 한국은 지금 그 명목 GDP 대비 수출입 규모가 세계에서 12위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은 기초통화국가고 나머지는 중국, 인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미국하고 거의 맞짱을 뜨겠다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한국이 공교롭게 그 나라들을 빼면 가장 높은 위치에 돼 있는데 즉 한국은 그 달러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작은 일에 환율이 1,500원까지도 뛰는 그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달러화로 나가게 되는 순간에는 외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이게 아마 기창용 총재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예. 그래서 돌이켜 보면 그 스테이블 디지털 자산 기본법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이용자 보호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이 은행계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를 그 금융계에 환영을 할 것이냐 계속 싸울 것 대립적인 입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정거래의 문제 그리고 외환 감시 자본 유출의 감시 강화 문제가 정책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분 딱.